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고 있는 참여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남았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보 후보가 당선되어 퇴행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학부모 입장에선 그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또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교육정책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의 핵심인데 특히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번 교육감 선거를 주시해야 하리라 봅니다. 이에 저희 참여네트워크와 함께 몇몇 네티즌 단체 회원들이 연합해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날 보다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 5분 중에 3분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2분만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점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오신 2분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 직권으로 여성 우선으로 해서 우리 김윤자 선생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김윤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이수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이수호입니다. 예, 단 2분이라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 긴장이 되실 수 있을 것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심도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후보 2분의 출마의 변에 대한 모두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3분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먼저 인사하셨던 우리 김윤자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참여 네트워크의 여러분, 한신대 국제경제학과의 김윤자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행복 순위는 몇 위쯤 될까요? 사람 외에는 이렇다하게 가진 것이 없어서 교육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육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줄 세우기 경쟁 속에서 일탈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채 피우지 못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저와 오랫동안 함께 교육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주위 분들이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오셨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교육 아젠다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혁신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보수 후보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경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설득이셨습니다. 지방에서 상고를 나와 야간대학을 나온 여성으로서 또 80년 해직기자 출신의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김상곤 광노연과 함께 오랫동안 교육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무상교육, 학생인권 조례, 혁신교육을 함께 설계한 행정 경험자로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설득이셨습니다. 저는 주위 분들의 이와 같은 권유를 받으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보수 후보는 과거의 교육관에 매인 낡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와 무상급식 등 우리가 애써 일궈온 혁신교육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 승리와 또 새로운 2013 체제를 꿈꾸는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평생을 나름대로
민주주의와 진보, 인권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보적인 경제학자로서 저의 학문적 양심을 걸고 한전 민영화와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공공성을 기치로 기간 산업의 민영화를 막아냈듯이 위기에 처한 서울 공교육, 저 김윤자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수호 선생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여네트워크 동지들,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또 앉아 계신 분들 몇 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오늘 사회를 하시는 박무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마치 제가 무슨 촛불 집회 같은 데 와 있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뭔가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애썼던 우리 그동안의 동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진보 정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또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고 따뜻하게 다시 손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사로 삶을 시작해서 교사의 신분으로 교육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또 진보정치운동까지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부도덕한 권위주의 이런 정권들과 길거리에서 그들이 앞세워놓은 정경 또는 명박산성, 그 앞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함께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뛰었던 생각들도 납니다. 저도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민주노동당, 우리 노동자들이 또 우리 진보 세력들이 우리 진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하면서 만들었던 그 정당이 진보신당과 두 당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 제가 진보 정치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무너져가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으로 달려갔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혁신재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설계도 하곤 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내부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됐던 그런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말 교육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촛불을 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는 고쳐지고 또 새롭게 설계되고 새롭게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공교육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움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오늘 저는 다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분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이제는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정책도 만들고 또 우리의 교육의 갈 길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현장의 아픔을, 문제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저는 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건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투쟁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학교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무너진 우리 학교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민주와 진보의 촛불을 들고 같이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 중심으로 다시 우리 교육을 살려냅시다. 그 서울교육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비장감이 절절하게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은 여느 토론과 좀 다르게 약간은 좀 가볍게 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주 시청자들이 네티즌들이고 조금은 이렇게 좀 가벼운 또 좀 상쾌한 그런 기분을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좀 있으셔서 토론도 너무 무겁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와중에 나오셨는데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화력 있는 그런 토론을 좀 갖고 가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 토론 형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후보 선본에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은 특별한 중심의 주제를 갖고 있지 않고요.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나열식으로 해서 사회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방청객 등에서도 또 나오시는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분야에 관한 뿐만 아니고요. 후보 개인의 면면을 좀 더 깊이 정서적 교감을 좀 갖고자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 사전에 특별한 사전 지정 없이 후보자 상호 간의 쌍방 토론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즘 분위기도 좀 너무 힘드시고 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으셔서 쌍방 토론은 좀 제외했고요. 사전에 이제 사회자가 후보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3분 답변을 하시고 또 1분 추가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총 소요 시간은 약 100분쯤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단답형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우스갯소리도 섞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의 성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 3개 중에 가장 적절하다 여기는 것은 하나만 찍으셔야 되는데요. 보기 1, 선량하다. 보기 2, 부지런하다. 보기 3, 슬기롭다. 이 셋 중에 좋은 것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수호 선생님부터 어느 타입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선량하다. 네, 선량하다. 네, 우리 김자 선생님 어떠신가요? 바보스럽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선량하다를 선점하셨으니까요. 저는 슬기롭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폄훼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농삼아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좀 말씀드리면 선량한데 게으르면 부지런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팔자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데 슬기롭지 못하면 피곤한 타입이고, 슬기로운데 선량하지 못하면 범죄자 타입이라고 했는데, 오늘 선량하다, 부지런하다, 슬기롭다, 이 세 분에 있어서 두 분께서 다 갖고 계신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질문인데,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거나 공부 못했던 과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김진아 선생님.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생물 과목을 그렇게 못했고 또 싫어했어요. 생물 선생님한테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우리 이소 선생님 어떠신가요? 영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요새 저는 아주 대화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영어를 많이 섞었어서 피곤합니다. 그 어목한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을 주로 하시면 미국 가기가 어려운데 아예 포기하시고 영어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예, 미국은 하와이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김진아 선생님은 이제 생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 외네요. 네,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뭐랄까 아름답다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인간의 그 장기라든지 그 내장 같은 막 신체 구조 같은 것들이 어렸을 때 마음에는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같은 것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춘기 시절의 어리석은 게으름이 아니었나 싶긴 하네요. 네. 네. 단답형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학교 과목 중에 제일 쉬웠던 과목 우리 이소 선생님은 어떤 거였습니까? 국어죠. 예, 공부 안 해도 대충 점수도 나오고. 선생님 하셨을 때 국어 선생님이셨죠? 예, 국어 지금도 국어교사입니다. 우리 김진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수호 선생님한테는 죄송한데 전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야, 오늘 서로 좀 이걸 용어 상박이라고 할까요? 상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좋습니다. 마지막 가벼운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지금도 만나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몇 분이나 있으실까요? 우리 김진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나마 소식이 드문드문 주고받는 친구 한 2명쯤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소 선생님. 예, 그동안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얼굴도 떼어보고 한 5, 6명 되겠네요. 예. 예. 죽은 애들도 많아요. 예, 이 사회자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 인간관계가 별로 좋으시지 않은 거 아닌가. 동창회를 잘 못 나가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긴장 좀 풀리시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질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이전에 민주진보교육감으로 지지를 받고 피선되었던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데요. 무상급식은 보수층뿐만 아니고 중도층 일부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예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시되고 있는 급식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또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비리,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또 식자재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위생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에 파업하시는데 가장 많이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중에 이렇게 이런 급식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교육감이 직접 고용을 좀 해달라, 또 교육공무원 법안을 공무직 법안 제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크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각각 3분씩 답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수호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꼭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이나 중앙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어 중앙정부를 이명박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급식이 상당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죠. 특히 서울이. 특히 최근에 중앙정부가 3살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예산을 전부 이제 약속은 해놓고 이 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겨 버렸죠. 그런 게 한 지금 3천억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대영 교육감 맞죠? 지금 부교육감. 이분은 이 또 무상급식 이걸 자꾸 시비거리로 자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교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뭐 학교 화장실 수선하는 것도 무상급식 그것 비용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이런 시비를 걸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죠. 그래서 우선은 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돈이죠. 교부금이 현재 62.6% 정도인데 이걸 한 5% 정도만 더 늘려도 그런 정도에 한 3,600억 정도는 더 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돈이 전입금이죠. 전입금이 현재 한 34.1%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좀 잘 설득해서 한 5%나 더 넘어오면 무상급식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하는 체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그렇고요. 현재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에 4군데 이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단체, 그러니까 서울시가 친환경 급식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인 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가 있죠. 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가 50%씩 분담을 해서 관민 협치로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먹거리 기본권, 정말 친환경의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건강권도 보호해주고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수입을 보장하는 이런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분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자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방청객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제가 광노현 교육감님 면회 갔을 때 교육감 선거에 나가겠다 했더니 목소리 키우는 거 그거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습이 잘 안 되네요. 광노현 교육감님이 여러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셨습니다만 저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비슷하게 이수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상급식 예산 지금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현재 한 2,800억 정도 서울 교육청이 쓰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아시다시피 한 7조 6천억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무상급식은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거의 우리 그때 당시 지방선거가 한국의 정치사상 유일한 또는 최초의 정책 선거라고 할 만큼 무상급식을 화두로 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 양극화 성장 이것으로부터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잘 살고 잘 먹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감수성을 바꿔놓은 그런 의제입니다. 자, 이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무상급식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들, 아까 말씀하셨던 조리원분들의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대단히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푸드라고 하는 수입 식품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 이런 친환경 먹거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서울이 급식과 주요 농촌 지역을 엮어서 우리 농촌에
생태 농업 또 친환경 농업까지 함께 살리는 이런 문제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런 문제 풀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문제는요, 오늘 낮에도 바로 그분들, 집회하는데 다녀왔습니다만, 예, 김상곤 교육감이 언론에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 파업, 합법적인 파업이지요. 비합법적인 여러 가지 탄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의 교육감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요구, 호봉제 요구 저는 이거 다 적극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런 법률을 통해서 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이것과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원들의 노동자 지위가 불안정해서야 어떻게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먹는 것과 또 살아가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화두가 돼서 하실 말씀도 또 공략하셔야 될 내용도 아주 중요성이 많은 것 같아서 3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씩 또 마저 보충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호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예, 하기 전에요. 이게 시계가 착착착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뭔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엮이시고. 한 15초 전에 한 번만 좀 사인을 해주시면, 딱 마무리 20초나 15초 전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 못 들은 부분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김윤자 후보께서 현실과 그 대안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보태서 학교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참 이 교장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제왕적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교사는 그 밑에 상당히 높은 지위고, 그리고 또 정규직 행정직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비정규직고, 비정규직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3개 직종이나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걸 좀 간추리고 정말 다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정말 더불어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여러 가지의 운동을 함께 벌여나가는 이런 것들도 함께 겉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윤자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부분 관련해서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은 학교 비정규직 또는 회계직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은데요. 이분들 보면 내용이, 일하시는 내용이 직군이 대단히 다양하고 조금씩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게는 법률을 통해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교육감 직접 고용, 직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저렇게 좌절되시기 전에 추진하던 사항입니다만은 정책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정책협의회 같은 것, 이런 협상 테이블을 관련된 노조, 4개 노조가 있습니다만, 특정 노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노조를 모두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 중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 취지에는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체벌을 금지하면서 오히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떤 스킨십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기계적으로 벌점을 주는 그런 제도적 차원의 벌점 체계가 한다면 이제 과도한 반성문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 실제 생활지도 측면에서 오히려 성과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듣고 싶고요. 추가해서 전반적으로 그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적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하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김인자 선생님 3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교사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만 선생님들은 전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학습 상담이라든지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담 교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스쿨 폴리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건 또 다른 전문가가 또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과중한 도덕적 기대까지 덧붙여져서 선생님들한테 요구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전통적인 그 교육 방식이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 사람 만들어 달라. 또는 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아이 매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또 가치관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인권 조례 같은 것에 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정서적 그 공조를 하기보다는 벌점 제도에 의존해버리는, 해패버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동조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몸을 던지지 않았을 학생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전문 상담 교사를 실질적인 조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정규직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일, 이런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는 역시 교권 조례와 더불어 가면서 학생, 교사 모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학교에만 맡겨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회는 서열 교육의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지 되고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학부모의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요. 아이들한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지는, 또 교사에게는 전통적인 권위에만 의존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교사상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또 병행되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가 좀 해줘야 될 것, 가정에서 맡아줘야 할 목,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목, 이것이 사회, 가정, 학교가 함께 노력할 때에 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수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것이 꼭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 조례 인권 없을 때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고통은 존재해 왔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교과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학교에서의 이 경쟁 교육이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국영수 중심의 그 입시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 정말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학교의 경쟁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부재하게 만들고 학생과 학생 간에도 어려움을 자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어려움, 이런 고통들이 마침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발표되니까 그 핑계를 그쪽에 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경쟁 교육을 어떻게 하면 협력 교육으로 바꾸고 아이들의 그런 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벌점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특히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특히 체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것은 비교육적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벌점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그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많은 편법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점을 이미 학교에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무슨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학교 문화는 옛날에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분들 되게 학교 다닐 때 그랬었죠. 이러한 폭력적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그 자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또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맞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게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할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새로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을 정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듣고 우리 김윤자 선생님도 학교, 가정, 사회 이렇게 3주체 간에 이렇게 협력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소 선생님도 이제 경쟁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이 정치를 보면 참 못 볼 거를 많이 보는데 혹시 정치권에다 대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나 또는 교육청 시스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예. 한 1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들이 입시체제 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내놔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서열적인 대학 구조라든지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바깥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만 가지고 학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든지 아이들과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으로 우선 심각한 폭력 사태라든지 갈등이 벌어지는 학교의 해결을 위해서 상담 교사의 배치,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1:1 좀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체육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문화를 조금, 함께 땀 흘리며 뛰어노는 문화를 조금 늘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필요한 대책으로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소 선생님. 예, 이 돈 중심의 아주 가장 안 좋은 이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이 경제체제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 효율,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1등만이 기억해주는 사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의 이념으로 그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또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만 너희들은 깨끗하고 정말 투명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치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데서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 학교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노현 전 교육감 정치에 관한 것인데요. 혁신학교와 고교 선택제 폐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효과도 좋고 또 인기도 높은 데 반해서 입시에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운영 실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교 선택제 폐지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고교 선택제 실시 3년 만에 일반고는 황폐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노원 교육감이
반발 여론이 너무 심해서 끝내 폐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하차하시게 됐는데, 고교 선택제 속에는 특목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를 무조건 폐지할 경우 적성에 맞지도 않고 특기도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학생의 자율적 선택의 제한을 주고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교 선택제를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수호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혁신학교도 그 지역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어느 고등학교는 그 학교는 졸업 논문을 씁니다. 대학교처럼. 그런데 될까 했는데 그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도 중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인데요. 그걸 잘 스스로 하게 하고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또 어떤 학교는 이 교육의 3주체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런 건 우리가 같이 하자,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어떤 그 룰을 만들어서 하니까 또 다른 문제도 없이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 혁신학교는, 저는 우리 이 보통교육, 소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공교육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교 선택제는 저는 반대입니다. 고교 선택제는 지금 뭐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또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특성화고 뭐 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게 고등학교를 거의 성적으로 서열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이에 또 그냥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건 정말 나쁜 제도예요. 이건 당장 없애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옛날에 우리 얘기하던 똥통학교, 이런 게 그냥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8, 90%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없애야 되는 거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냥 당장 없앤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그 대선 후보들도 보면 그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 저는 뭐 그건 맞다고 봅니다. 특히 특목고 같은 건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 같은 굉장히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외국어 고등학교거든요. 그건 전혀 그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감시 감독을 잘해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든지 해서 학교 서열화를 없애는 것이 우리 학교 정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현자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고교 선택제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혁신학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순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교 선택제는 사실 참 갈등이 많은 그런 제도인데요. 저는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 야권 후보들도 이 고교 선택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동시화하겠다라고 해서 점차적인 일반고로의 어떤 유도,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특목고 중에서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학교는 죄송합니다. 저 시간 자체가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분짜리입니다. 저 지금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이제 특목고 중에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학교는 이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대선을 치르면서 이 고교 입시 제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가면서 큰 틀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학교 선택권 문제, 그 다음에 고교 평준화 문제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월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혁신학교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는 초중등 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뭐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가 되면은 입시가 당장의 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대개 그 서울의 경우에도 그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경우는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가 조금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삼각산 고등학교나 선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학교를 그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특히 혁신 고등학교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힘을 실어보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선택제 전면적 재검토 속에서 평준화와 수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특히 좀 뭐 교과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중점 학교, 예를 들면 외국어 중점 학교,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긴 하지만 학점을 교류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수원의 그 문예창작 그 중점 학교가 있는데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좀 관심 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것을 수업으로 인정받는 이런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가면서 그 평준화와 수월성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교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가 혹시나 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교 선택제의 찬반에 있어서 이서 선생님은 일단 그 반대의 입장이 조금 그 짙게 이렇게 좀 발언하신 것 같고, 우리 저 김자 선생님은 조금 이제 좀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 선생님 1분 또 보충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교 선택제라는 게 좀 다소히 지금 이 논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다양하게 해서 이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잘 해서 정말 지금 고등학교가 서열화되는 걸 막고 정말 꼭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지 성적으로만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 선택제라는 이명박 때 만든 요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 박감 시절에 그걸 없애려 그러다가 수주시 하다가 그냥 못 없앴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심했거든요.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충 설명하신다면 저도 큰 입장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고교 선택제가 현실 속에서 거의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주지, 그 다음에 인근구역 이런 식으로 선택을 좀 하도록 해놔서 이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교를 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거의 대단히 작아져 버렸고, 또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3지망까지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일지망이,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 중에서 일지망이 몇 %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관심사가 되고, 특정 구역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고등학교가 슬럼화됐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교 선택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가 끼지 않고 맞짱 토론해야 변별력이 확실한데요. 생각과 지향 방향이 같아서 그렇게 큰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보여지지는 좀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가 질문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3개를 진행을 했고요. 1개는 조금 있다 하고,
이때 플로어에 우리 저 방청객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몇 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맨 앞에. 이제 뭐 정책하고 좀 틀린 좀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이소 후보님께는 그 광명현 교육감님 이제 내용이 어쨌든 간에 민교육 그 출신 이제 교육감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교육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 공적으로 안 냈습니다만은 그 민교육 계시는 교수님들은 후보로 나오지 않는 게 그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소 후보님 말씀 한번 듣고 싶고요. 김인재 후보님한테는 지금 정교조 출신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또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 정교조 출신들은 후보를 안 나서는 게 본선에서 유리하겠다 하는 의견도 뭐 일부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각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문은 한꺼번에 모아서 네.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그 방청석에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질문하실 때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좀 큰 목소리로요. 예. 저기 지난번에 그 황무현 교육감님이 계실 때 그 정책들이 저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는 모르지만 거의 김상변 교육감님 뭔가 다른지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 가지 기조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 세 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특별히 그 서울시와 연관되는 어떤 창의적이거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가진 어떤 노하우를 별로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두 분은 그러면 나중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건 정말 나만의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이소 후보님 얘기를 들으면서 신자유주의의 어떤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은 신자유주의 이전부터 정말 경쟁의 도가니였거든요.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는 그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꼭 신자유주의와 경쟁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책임인가 그런 문제는 저는 좀 비이적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이제 진보 측의 교육감이 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교조에서 가지는 또 이제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어떤 그런 용어 사용, 프레임에 갇히는 용어 사용들이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플로우의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요. 일단 답변을 여기서 일단 들어볼까요? 맨 마지막 질문부터 해서 우리 이소 선생님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김상문 교육감과 광명현 교육감이 뭐가 다르냐? 그 진보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모순이나 교육의 이 이슈들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무상복지, 또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또 혁신학교, 공교육의 대안으로 이건 이제 다 추진하는 거고요. 우리 광명현 교육감은 거기다가 문예체 교육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학이나 영어나 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뛰어놀게 하고 예술에 대한 또 이런 감각을 높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학교의 폭력도 막아보고 이런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도 있는 거죠. 저는 만약 되면 남은 임기가 1년 반입니다. 1년 반짜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하게 새롭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하면 학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또 일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같은 얘기를 했네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전부 막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현장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아픔을 좀 달래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우리가 뭐가 지금 크게 잘못된지, 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잘 되는 걸 지속시키고, 지금 그 이등 부감에 의해서 막 잘라지고 있거든요. 그걸 지속시키면서 그렇게 좀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할까요? 예. 아까 일단 쉬우시고. 예. 그 우리 김인자 선생님 또 말씀 먼저 듣고 또 추가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진보교육감님들이 차이는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큰 방향에서의 주요 정책들을 각 지역의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려 가느냐, 이것이 아마 관건이었겠죠. 서울 같은 경우 곽 교육감님은 이소신 선생님 말씀처럼 특히 문예체에 아주 좀 관심을 쏟으셨고 많은 성과를, 아주 발랄한 성과를 내셨다라고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비리 척결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셨고요. 초기 무더기 징계가 잠깐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 교육의 비리가 거의 상당 정도 지금 해소되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은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도 광명윤 교육감은 각별하게 관심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1교실, 2교사 문제를 아무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강조점을 두고 문제를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답변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을 넘기시고요. 이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 소위 진보 진영 운동권, 거기 이제 같이 정교조까지 너무 도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경쟁 교육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와 뜬관계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김영삼 시절에 세계화라는 화두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소위 5.3.1 교육개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게 정말 저는 김대중 시대나 노무현 시대에 좀 바뀌기를 원했고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그 물결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여전히 모든 것이 효율과, 그리고 모든 것이 경쟁과, 거기서 살아남는 것과 1등과,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좀 늦더라도, 또는 좀 이렇더라도 이런 가치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 몰라도,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진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더 이제 토론 필요하면 앞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틀을 벗어나야 이것도 큰 틀에서 저는 해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제가 질문할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쟁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예전부터 보면 어떤 경쟁이었고, 굳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굉장히 어떤 치열한 경쟁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그게 아주 심해지면서 그것을 아주 교육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범으로 삼았던 거죠. 5.3.1 교육 조치라는 것이. 그리고 그 틀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청객의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현직 교사 출신이셔서 특히 좀 이렇게 질문이 예리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유자 선생님 또. 관련해, 저는 교사라서 안 된다, 교수라서 안 된다, 더더구나 전교조여서 안 된다, 이런 문제 설정은 그 설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의 진전된 시민의식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 설정이 아닌가 싶어요. 더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교사단체의 장을 뽑거나 교수단체의 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7만여 교사와 130만에 가까운 학생들을, 더구나 그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지역사회,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행정조직을 통솔해 가면서 고지를 향해, 우리 이 망가진 공교육을 되살리는 이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교사, 교수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뭐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편협하달까, 소화적이랄까, 그런 문제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또 질문하실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재능이라든가 뭔가를 발견해내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맞춰 나가는데, 중등교육 들어가면은 그게 사라지면서 똑같이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로 입시 준비를 중등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일관성, 초등, 중등, 고등의 일관성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특이성들이 살리지 못하고 다시 입시교육 수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교육들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네, 두 분 공통 질문이신 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큰 소리로. 예, 아까 우선 방부 사회에서 얘기는 하셨지만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도 많은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걸 볼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저 아까 임기가 1년 발자긴 하지만 정말 문제를 소신 있게 1년 발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제안을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교육감 내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갖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김여사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단히 간절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직으로 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교육감에 취임하는 즉시 다른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그러듯이 서울의 경우에도 교육감 직접 고용 이것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협상 테이블에 곽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하심으로써 지속하지 못했던 그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해서 교육감 직접 고용, 그다음에 호봉제 이것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감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1년 반짜리 교육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이번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육감은 새 대통령과 함께 5년짜리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5년짜리 교육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이 새 대통령과 협력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공무직 이것까지도 관찰시켜 나가겠다. 그런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초중등 교육이 고등교육과 일관성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예, 이거 정말 서열적인 우리 대학 구조라든지 연이은 고교 입시 문제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교육운동 하면서 여기도 와 계십니다만 저 교수단체 강남은 위원장님이라든지 연구자들과 함께 혁신교육을 연구하면서 초중등 교육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테니까 대학들도 입시 좀 구조를 바꿔달라. 그래서 지필고사 중심의 암기 교육 중심의 성적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의 탤런트, 개성을 보고 좀 입시 구조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아무래도 대입 구조에 초중등 교육이 상당 정도 종속되어 있어서 대학을 좀 구조 개편하자. 대학 체제를, 이 서열적인 대학 체제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국공립대학과 원하는 사립대학을 묶어서 권역별 혁신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의 일정한 평준화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서울대 없애자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방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거점 대학을 서울대학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자. 서울대학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번역별로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서 서열적인 지금의 대학 구조를 없애고, 그렇게 되면은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서 암기 위주의, 성적 위주의, 입시 위주의 과당 경쟁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책 선전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나온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그 다음에 올해 나온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김상곤 교육감님, 강남은 교수님, 여러분들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런 책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런 중장기적인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